시대가 사랑한 음악에는 그 시절을 살았던 사람들의 희로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죠. 대중가요가 시작된 지 100년, 우리는 어떤 노래를 사랑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대중음악 사학자 장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정은입니다. 우리 대중가요 100년의 역사를 담는 아름다운 기록이 또 저희 프로그램인데요. 그렇죠. 오늘은 어떤 시절과 노래를 만나게 될까요? 1930년대요. 네. 유성기가 보급되고 네. 대중가요가 유행하면서 신민요라는 새로운 유행가가 큰 사랑을 받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신민요는요, 말 그대로 새로운 민요, 전통음악을 대중가요화한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전통가요 입장에서는 전통민요의 어떤 변증, 또 비빔밥,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저는 또 대중음악 연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상대적으로 조선 냄새 나는 대중가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므로 그 당시 이제 일제강점기 때 민족의 정체성이 상실되어 가던 그 시절에 네.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그래서 1930년대를 이어서 다시 1950년대 부활한 그런 것이 바로 신민요입니다. 네. 그래서 한 소절만 들어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모두 떼창을 부르게 되는 네. 1950년대의 신민요를 오늘 만나보죠. 네. 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시절연가를 찾아온 손님이 그러한 주제와 가장 잘 어울리는 젊은 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를 K-국악, K-팝의 대중적인 언어로 세계와 소통하는 퓨전 국악 그룹 퀸이거든요. Love of my life. 그 퀸 아니고 그 퀸 아니고 퓨전 국악 그룹 퀸의 보컬 김가을 씨가 나와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시를 쳐보자 하늘을 향해 이할 수 없어 내가 지켜온 모든 것들 내일은 시절연가 시청자분들께 한번 정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얼씨구나 절씨구 노래하고 춤을 추어라 두리둥기둥실청 춘이로다. 네, 안녕하세요. 퓨전국악그룹 퀸에서 보컬로 활동하고 있는 소리꾼 김가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래 듣는데요. 저 갑자기 정년이 떠올랐어요. 네. 뭔가 소리가 이렇게 약간 묵직하게. 네, 막 묵직한 네. 느낌이 드는 것이 아마도 판소리가. 그렇죠. 판소리 네, 계열의 그래서. 소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름이 김가을, 본명이시죠? 네, 본명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제가 아까 네. 노래하는데 소리는 우리 가을 씨가 하고 네. 화면에는 제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오늘 옷을 좀 바꿔 입은 것 같아요. 아, 스타일이 스타일이. 가을 씨 노래가 굉장히 네. 지금 현대적인 네. 요즘 유행이고 고전적인 스타일. 저는 고전으로 입고 네. 왔는데, 아니 전 사실은 오늘 우리 가을 씨 한복 입고 올 줄 알고 같이 맞추려고 한복 입었는데 미리 연락했었어야 돼. 그러니까요. 너무 아쉽네요. 우리 가을 씨가요, 가장 관심 있는 주제들로 오늘 이야기 나눈 시간이니까요, 정말 함께 말했던 것처럼 우리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뭐 동네 이모나 지나가는 아저씨와 대화를 나눈다. 저 이모 싫어요. 언니로. 지나가는 퓨전 국악그룹 퀸 여러분들이 우리의 소리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공연을 했는지 퀸의 활동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퀸은 우선 전통 타악기와 그리고 가야금, 대금, 그리고 소리꾼으로 이루어진 여성 5인조 그룹이에요. 국악뿐만이 아니라요. 저희는 K-팝 등 좀 다양한 여러 장르의 음악을 네.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5개국, 네. 60여 개 도시에서 네.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진짜 한국 음악,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점점 더 커지고 있으니까 아마 퀸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지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김가을 씨가 판소리를 전공한 소리꾼이시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네. 트로트 스타일을 우뚝 선 송가인 씨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우선 송가인 선배님이 제 대학교 선후배 사이입니다. 오. 같은 학교요? 네, 뭔가 같은 있었습니다. 학교. 계보가. 네, 계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인 선배님이 이 음악적 스펙트럼이 굉장히 또 넓은
선배예요. 그래서 국악뿐만이 아니라 트로트 뭐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잔인한 막 이런 노래도 맞습니다. 뭐 대중가요, 뭐 대중가요, 국악, 트로트 뭐 다양한 음악의 장르를 이제 관객들에게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소리를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중화하는 도전 정신이 너무나 또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도전 정신을 좀 이어받아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보면 네. 좋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미 많이 넓힌 거 아닌가요? K-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소화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특별히 오늘 또 반가운 게 제가 20살 때 노래하겠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간 게 동네 판소리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춘향가 떼고요. 2000년부터 한 춘향가 뗐어요? 그럼요. 춘향가 판소리 아니에요? 맞습니다. 엄청 장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정말 네, 대단한 한바탕을 겁니다. 한 1년 반 동안 떼고 2000년부터 한 2005년까지는 네. 이제 돌아가신 고 박송희 명창님께 흥부가를 또 뗐죠. 판소리 2개를 하셨다고요? 2개를 했는데 문제는 중요한 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리하면서 느꼈던 건 이거는 약간 태생적인 제가 한계를 느꼈어요. 고향이 전라도죠. 네, 전라도. 전라도 출신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아주 멋지고 구수한 네. 그 맛깔진 사투리는 그냥 타고 나야 돼요. 네, 소리가 고전인데 그 사투리가 많이 쓰여 있어요. 근데 네. 경상도 사투리가 아니라 전라도 사투리가 맞아요. 많이 쓰여 있어서 네. 사실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지 안 않아도 와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맞아요. 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속된 말이지만 네. 먹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미 먹고 거의 50% 네. 이상은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되더라고요. 아, 판소리의 세계가 홈그라운드시군요. 맞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남도 소리꾼의 매력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우리 노래들 정말 궁금한데요. 특별히 오늘 주제곡이기도 하죠. 오동동 타령을 비롯해서 신민요들을 재해석해서 부른 앨범을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이런 시도가 필요하고 또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세대인 가을 씨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예쁜 일을 했는지 신민요를 어떻게 주제로 해서 앨범을 내게 됐어요? 국악이 사실 뿌리가 굉장히 깊은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중심에는 또 신민요가 있고 우리나라의 그 첫 유행가들의 시초가 또 있고 그리고 1930년대 1세대 신민요들이 첫 문을 열었고 그 노래들은 대중가요의 출발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퀸의 정규 앨범에 리멤버 신민요라는 앨범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저 들어봤어요. 유튜브에서. 아, 유튜브에서. 네. 네, 네, 들어보셨군요. 네. 그 저희 정규 앨범인데 이 음악은 1세대에서 3세대 이르는 신민요의 흐름을 하나의 음악적 서사로 엮어서 만든 기록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반가운데요. 근데 저를 진짜 찾아왔어야 돼요. 제 신민요 연구자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다들 신민요가 국악 쪽에서는 대중음악 변질이라고 해서 아무도 돌보지 않았을 때 저는 20년 전에 신민요에서 자생적인 대중음악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해서 그 연구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저는 하나하나 자료 보면서 논문으로 쓰면서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신민요가 굉장히 중요한 대중음악 장르라는 것을 알게 됐고요. 사실은 그 시작이 어디냐면 나온 게 아리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 노래가 이미 1926년에 신민요라고. 그러니까 이게 신민요가 자생적인 대중음악의 뿌리라고 하는 연구가 중요한 게 네. 외색 타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계속 외색 타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전통가요가 우리 거다라는 거를 밝혀주는 그러한 단초가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항상 우리는 안 보이면 본인이 모르면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식 단절만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분명히 그 속에서 계승을 찾았어요. 근데 그게 바로 신민요였거든요. 그래서 신민요가 되게 중요한데 아까 말했죠. 그 리멤버 신민요? 네. 특별히 작사가신 지명계 선생님이 프로듀싱을 맡았었던 건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또 지명희 선생님과 친분이 있다 보니 황금 인맥. 존경하는 분이기도 하고 너무 좋은 분이신데 지명희 선생님이 우리가 파란 나라를 보았니? 네, 그 노래도 만드셨고요. 세준님 사랑의 노래. 이 노래도 작사하셨고요.
정말 많은 히트곡을 작사한 그런 분인데 어떻게 또 그분과 또 이렇게 인연이 됐어요? 저희 음악의 프로듀싱을 맡아주셨었는데 이 지명길 선생님께서 우리 국악이 그 소리꾼들이 가지는 그 장점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 주세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가진 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장점으로 두고 어떻게 하면 이 노래를 마음으로도 노래할 수 있고 잘 부를 수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노래를 녹음하면서도 또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도 배우는 게 너무 많았고 지명길 선생님께서 신민요는 옛 노래의 재현이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의 실험이자 예술적 혁신이었다라고 늘 강조해 주셨어요. 네, 그리고 오늘의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재해석된 신민요를 저희는 완성하고자 또 노력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시거든요. 네. 그 말이. 그러니까 신민요라고 하면 민요니까 네. 막연히 그냥 뭐 옛날 건가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또 새로운 실험이고 맞아요. 혁신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게 딱 듣는 순간 뭔가 새로운 깨달음이 밀려오는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말하자면 민요인데 새로운 민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실험들을 했었거든요. 가야금하고 바이올린하고 같이 선양 합주라고 당시에는 말을 했었는데 30년대도 그렇게 많은 다양한 조선, 실험. 서양. 맞습니다. 그래서 선양 합주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실험과 시도를 해서 나온 것이 신민요예요. 물론 거기에다가 대고 이제 또 음악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그 기본 뿌리는 민요에서 왔다라는 걸 부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생적인 대중가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아 근데 정말 궁금해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퓨전 국악 그룹 퀸의 퀸. 예 위일랑귀 아니고 퀸. 퀸. 이화자가 부른 것보다도 더 국악적인. 그래서 난 더 좋았어. 그리고 신민요가 가야 할 방향이 나는 이런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화자는 기생 출신이긴 하지만 굉장히 유행 가수롭게 불렀어요. 말하자면 당시 향법으로. 네. 그래서 난 여기 국악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니까 아 이거 너무 좋은데? 맞아요. 옛날 그 네. 가수들도 보면 그래도 옛날 그 민요의 그 이런 그 말썽과 이런 알죠. 째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황정자 선생님 네. 노래도 들어보니까 다른 것도 들어보니까 음. 되게 그 색깔이 민요의 색깔이 너무 엄청 강하더라고요. 저는 이 노래 이제 찾아서 저 들었었거든요. 제가 워낙 좋아하는 네. 노래다 보니까 이화자의 화류춘몽인데 네. 이화자 씨도 기생 출신의 가수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창법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근데 그것보다도 더 민요에 가깝게 네, 불러서 저는 그게 더 좋더라고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그 왜 이제 네. 우리한테 익숙한 신민요라고 하면 뭔가 그 경기 민요의 그 낭창낭창한 소리 네, 예, 그런 예. 걸 많이 떠올리는데 가을 씨는 판소리를 맞아요, 하셔서 맞아요. 그런지 남도소리. 소리가 뭔가 좀 더 고전적으로 나오는 듯한 살짝 더 네, 묵직한 묵직한 거죠. 그런 네네. 약간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약간 막걸리에 더 가까운. K-팝으로 따지면 이재 씨 목소리. 약간 허스키한 네. 느낌과 이런 게 있죠. 근데 지금 뭐 민요라는 얘기도 방금 나왔었고 또 신민요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민요와 신민요의 차이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민요는요, 네. 우리가 이제 공동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작사자도 모르고 작곡자도 모르고 누가 불러도 다 괜찮은 게 바로 민요예요. 네. 근데 신민요는 이제 새로울 신자가 붙어서 네. 새롭게 만든 민요인데 이거는 이제 대중가요와 유사하다 보니까 작사가나 작곡자가 있고 더 전문적인 또 가수가 노래를 하죠. 그래서 그게 다른 가장 큰 지점이고요. 네. 다만 그 뿌리는 민요에서 왔다. 이것만은 또 공통적이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 시작을 1926년에 나홍규 감독의 또 주연의 아리랑 그 노래에서 이 신민요의 어떤 시작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 노래가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됐잖아요. 하지만 이 노래의 그 시작도
나홍규 씨가 고향이 회령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렸을 때 회령에 있는데 남쪽에서 온 노동자들이 아리랑을 부르는데 그 선율이 그렇게 아름다웠대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율을 찾았는데 찾을 수 없어서 본인이 예전에 그 들었던 선율에다가 이렇게 해서 만든 노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리랑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30년대에 보면은 이 노래 누가 지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홍규 스스로 내가 지었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신민요인데요. 특히 신민요가 중요한 건 1930년대 기생 출신의 가수들이 대중가요계로 대거 진출을 해요. 근데 이들이 어찌 보면 준비된 연예인이거든요. 기생학교에서 2, 3년 동안 춤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요.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의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1930년대 중반에는 왕수복, 선우일선, 뭐 김복희 이분들이 다 기생 출신의 가수들인데 이분들이 레코드 가수 인기 투표에서 거의 탑을 찍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신민요가 인기를 얻었고 그 신민요를 부른 이분들이 또 인기를 얻은 건데 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그 상황 속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조선 냄새 나는 네. 이 노래들이 더 가슴에 와닿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노래에 갈급했던 이 조선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것이 바로 신민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한 뿌리가 있었군요. 조선 냄새나는 노래에 갈급했다라는 표현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데 근데 신민요라고 하면 옛날 노래인가? 하고 또 요즘 분들 입장에서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의외로 이게 또 딱 한두 소절만 들어도 바로 자연스럽게 떼창이 나오는 그런 노래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신민요들 중에서 대표적인 떼창곡이 바로 오늘의 주제곡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소리꾼 가을 씨의 선창으로 네. 우리가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요? 실험해 보는 건가요? 바로 떼창이 과연 자연스럽게 되는가 안 나오는지. 되는가? 네. 오동추야 다리 밝아 오동동이냐 동동주 술 타령이 오동동이냐 아이고. 와 이거 아니, 이거 이거 안 하세요? 아니 여기서 몰랐나요? 아니 이분이 항상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하도 했어. 얘기가 많이 나와서 저도 모르게 다른 걸 하게 되는.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근데 네. 원곡도 좋지만 젊은 세대가 재해석한 네. 오동동 타령이 정말 신선하고 좋은데요. 오동동 타령은요 정말 오랫동안 한국인이 좋아하는 노래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기록을 지난 기사로 한번 참고해 볼게요. 1926년 이후 레코드 5천여 곡에서 뽑아서 가요 100곡을 선정한 조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곡 베스트 20, 네. 좋은 곡 베스트 20에 오동동 타령이요 63.8%로 1위를 기록을 했어요. 63.8%. 네,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좀 더 세월을 거슬러서 1959년의 기사를 보면은요, 오동동 타령의 앨범 판매량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사 제목이 국산 레코드의 현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외국과 같이 일반 가정에서 전축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형편으로서는 더욱이 외국산 LP 레코드와 경쟁을 한다는 것은 여간 벅찬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노래, 우리의 민요를 듣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SP 레코드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에 또 국산 레코드의 강점이 있는 것이다. 이어서 히트를 했다고 하는 경우는 5,000매 이상 나가야 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히트곡 기준까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59년 기사에서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딱 하고 네. 설명을 해줬네요. 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요즘에 10만 장 뭐 이상 이 정도 돼야 뭐 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하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기록에 딱 하고 지금 맞아요. 기준이 제시가 된 거네요. 네. 5,000장 이상이면 히트다라고 이제 다 기준이 나온 건데 그러면 네. 오동동 타령은 네. 얼마나 판매됐을까요? 얼마나 팔매됐을 것 같으세요? 대히트였으니까 뭐 100만 장 나갔나? 아니, 100만 장이요? 야, 이보세요. 저 때가요, 1959년입니다. 네. 네. 오동동 타령은요, 13,000매 판매됐다고 소개가 되고 있어요.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13,000. 네. 그래서 즉, 당시 기준으로는 정말 크게 네. 히트한 거죠. 히트의 기준이 5,000인데
따블이면 만인데 그렇죠. 13,000이니까 따따블 가까이 된 거잖아요. 네. 상당한 대박 히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따따블로 갔던 노래들이 단장의 미아리 그렇죠. 고개, 뭐 네. 산장의 여인 네. 이런 노래들이 15,000장 정도 팔렸다고 맞아요. 합니다. 네. 그야말로 역사적인 히트곡들인데 그 노래들의 버금가는 수준으로 히트를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다 많이 아는 노래고 자연스럽게 떼창이 그렇죠, 나오는 떼창이 정도의 나오죠. 국민 가요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노래는 그렇게 유명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누구 노래인지 원곡 가수가 누군지 그거는 저도 몰랐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미션이 아니겠습니까? 네. KTV 시절 연가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많다는 소리겠죠? 네. 그래서 오동동 타령의 원곡자는요, 해방 후 신민요의 터전을 닦은 가수 황정자 선생님이십니다. 예, 황정자 선생님께서 네. 오동동 타령을 부른 원곡자라는 거 저도 이제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불렀던 노래들을 들으면 금세, 아, 이 노래! 하고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가을 씨? 네, 네. 황정자 선생님의 옛 노래 중에 20대인 저도 알고 있는 노래라면 낙동강 강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면 처녀 뱃사공이라는 노래도 있고요. 이 노래 굉장히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인데 맛이 또 다르네요. 가을 씨가 불러주니까.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노래가 그윽해집니다. 뭔가 그윽해지고 묵직해지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낙동강 강바람 뭐 이러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요즘에는 그렇게 해도 많이 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노새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네. 한 박자 늦었어요. 아니 차차차 하시면 뒤에 차차차 한번 차차차인데 더 우리가 하려고 차차차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면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네, 노래가락 차차차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알죠. 황정자 선생님 노래들이 네. 국민가요 투성이네요. 아우, 맞습니다. 그냥 한두 소절만 들어도 자동적으로 나오는 그런 노래들이 많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황정자 선생님을 잘 모른다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데요. 야인조 작사 한복남 작곡으로 나왔었죠. 황정자 선생이 노래했던 오동동 타령은요. 해방 후 신민요 부활의 서막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흥겹게 따라 부르기 쉬운 신민요풍의 노랫가락으로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우선 이 노래의 탄생지는 오동동, 바로 마산의 오동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지명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뭔지 알았어요. 아니요, 그냥 무슨 문학적인 오동나무 가을인가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그것도 뭐 나쁜. 오동나무 아래서 동동주를 먹나 뭐 이런 괜찮은데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괜찮아요. 네. 근데 이 오동동이요. 일제강점기부터 조선인들이 상권을 형성하면서 요정이 들어섰고 또 권번 출신 기생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전쟁 시절에도 피란민들이 몰려들어서 다양한 문화예술이 양산되었고요. 선원들과 서민들이 통술집 한 잔술에 젓가락 장단으로 삶의 고달픔을 달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노래가 이제 리듬도 좋지만 또 그 안에 들어있는 노랫말도 재밌으면서 뭔가 또 상당히 감각적인 느낌도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요. 노랫말의 그 언어 감각이 특히 돋보이는데요. 네. 우선 오동추야. 오동잎이 떨어지는 가을밤. 아주 쓸쓸한, 그리고 또 쓸쓸한데 왠지 좀 고운 그런 정서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오동동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 또 네. 설이 있겠습니다만 오동동이라는 그 지명도 되고요. 또 오동나무 잎이 흔들리고 빗물이 오동잎에 떨어지는 소리를 표현한 의성어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명이면서 의성어이다 보니까 언어 유희가 좀 빛나는 그런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는 또 사공의 뱃노래, 기생의 장구소리, 한량의 밤노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소적인 배경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마산의 오동동, 한창 때는 풍악소리로 밤을 새웠다고 하는데요.
한량들의 노랫가락과 기생들의 장구장단이 그치지 않던 낭만과 풍류의 오동동 이런 옛 풍경이 떠오르는 듯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랫말을 곱씹어 보면 가을 달빛과 술 타령 또 빗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애타는 가슴으로 하나 된 또 다른 울림이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역시 또 뭔가 해석하면 장 교수님 해석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우선 흥겨운 젓가락 이름 오동추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네. 문학적으로 해석이 되니까 뭔가 서정적인 울림이 네. 느껴지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이 노래를 직접 부른 요즘 젊은 세대 소리꾼 가을 씨는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 노래를 부를 때 저희는 이 노래를 단순히 리메이크 하는데 또 그치지 않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느꼈을 감정들, 그 속에 아픔이 있고 또 슬픔 속에 그런 흥들을 또 담아내고자 했고요. 특히 한국전쟁 이후 많은 것이 또 무너진 네. 시절이 있었고 재건과 복구로 다시 일어나야 했던 시절이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아픔을 또 노래했고 웃으려 했다는 것이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이러한 젊은 세대 소리꾼 가을 씨 같은 분들이 노래를 통해서 옛 시절을 마주하고 이해하는 것 그런 게 바로 또 저희 KTV 시절연가가 지향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요. 네.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옛 시절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노래가 나왔던 1950년대 중반 그때가 참혹했던 한국전쟁의 상흔을 딛고 사회 경제적인 재건이 시작됐던 시기였습니다. 오늘의 주역은 오동동 타령이 태어나고 불렸던 1956년 그때 대한민국이 어떤 변화를 겪고 있었을지 KTV 영상을 통해서 그 시절의 대한민국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 수많은 고층 건물이 재건 또는 신축되고 있습니다.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61만 채의 건물이 파괴되었으나 국민들은 불타는 의욕을 가지고 방방곡곡에서 재건을 이루어 서울거리는 또다시 고층 건물이 우뚝우뚝 늘어서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은요, 한 3년간이나 지속이 네.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초토화된 현실 속에서 전후 재건과 복구만이 시대적 과제였을 텐데요. 1956년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재건과 복구의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이제 산업 인프라가 뭐 초토화되고 전쟁이 핥혀간 흔적들이 처참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었고 그런 대한민국이 전후 재건 사업에 착수한 지 3년이 되던 해가 바로 1956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가 이제 재건할 때 목표가 전쟁 전으로 돌아가자. 전쟁이 터지기 전으로. 그래서 1949년의 생산력 수준으로 회복하자. 이게 목표였었는데 근데 이 목표를 1956년에 벌써 초과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쟁 전 수준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국민 총 생산액이 1949년에 비해서 15% 상회하는 와. 오히려 더 많은 생산액이 나타났고 1인당 국민소득도 전쟁 이전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엄청난 회복력에 대해서 당시 주한미 대사관이 대한민국의 1956년을 재건 단계가 완성되고 부흥 단계가 시작된 해라고 평가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그 전 시기로 돌아가자였는데 목표가 완전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이미 1956년에요. 네. 그래서 정말 1956년의 시절을 다시 보게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했다 하면 빨리빨리인데 뭐든지 빨리 확확 성장하고 네. 그러는데 가난에 덫에 빠져있던 그 시절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그 원조와 도움을 잘 활용해서 경제 안정화와 성장의 발판을 빠른 시기에 마련할 수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러한 국가적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막 피땀 눈물 피와 땀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시절을 헤쳐나왔다고 모든 게 국민들의 힘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1회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을 맞이해서
서울운동장에서는 이 대통령 각하를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3군 합동으로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이 시절에 처음 시작됐다는 것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군의 날이 10월 1일이잖아요.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 6.25가 딱 터졌잖아요. 그래서 북한군이 38선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우리가 거의 망할 뻔하다가 이제 인천 상륙하고 북으로 쫙 올라갔는데 그러면서 38선을 돌파해서 북으로 올라간 때가 10월 1일이었거든요. 그날을 기념해서 대통령령으로 국군의 날으로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 국군의 날 이렇게 이제 됐던 건데 그렇게 이제 1950년대 중반에 모두가 절실하게 재건의 희망을 쌓아갔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대한민국 그 시절의 이야기를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스컴미션의 첨단을 가는 텔레비전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개시했습니다. 서울 종로 내거리 RCL 빌딩 3층에 자리 잡은 HLKG 스튜디오에서 거행된 개국식에는 미니원 의장 이게 1956년에 한국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이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합작으로 그때 한국 최초의 TV 방송국 HLKZTV 네. 요즘식으로 하면 HLKGTV Z. 네, 네. HLKZTV 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다 Z라고 했었는데 마징가 Z 그쵸. 요즘에는 네. G라고 합니다. MG Z. 막 이런 네, 식 Z 네. HLKZTV가 한국 최초로 그때 생겼고 이게 세계에서 15번째로 개국한 TV 방송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렇게 늦은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네. 세계가 200여 개 15번째니까. 가까운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TV를 보게 되면서 그때 벌써 TV 드라마가 생겼습니다. 1950년대인데 처음으로 방영된 드라마가 천국의 문이라는 드라마였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드라마가 생방송이었다. 생으로 드라마가 진행이 된 거였습니다. 드라마를 생방송으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에서 연극하듯이 실제로 연기를 한 거예요. 그 생으로 드라마로 나갔는데 완전히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거죠. 네. 온갖 방송 사고들이 터지면서 막 여러 가지 전설처럼 내려오는 에피소드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소품 사고가 많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전화기 소품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생방송인데 방송 끊을 수는 없잖아요. 전화기 이따 치고 이렇게 허공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보세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드라마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가 상상만 해도 지금 손에 식은땀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배우들은 얼마나 또 식은땀 나고 아주 긴장됐을지. 네. 그때 이제 놀라운 이제 생방송 사례가 그때 드라마는 물론이고 쇼까지 다 이제 생방송을 했는데 왜냐하면 녹화 장비가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녹화를 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것까지도 생방송을 했다라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 CF 나오잖아요. 그것도 생방송으로. 그래서 드라마 하다가 야 광고!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거기서 옆에서 성우 막 이러면서 막 달려와서 광고하고 생방송으로 광고 끝나면 또 막 가면은 또 다시 또 드라마하고 그렇게 초기 방송이 이루어졌습니다. 아, 그 당시 이렇게 상상만 해도 정말 식은땀 난다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이때 시작된 한국 드라마가 70년 동안 폭풍 성장을 해서 이제는 한류 열풍을 이끄는 핵심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문화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성장도 엄청난데 1956년에 한국증권거래소가 드디어 개장을 했습니다. 대한증권거래소가 3월 3일 한 부통령 각하, 미 경제조정관 우두시 등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그 개소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부에서 주식 대중화를 많이 이제 뭐 정책 목표로 세웠었다. 흥미로운 게 그때 1인 1주 운동을 홍보하는 내용이 뉴스에 나와서 그러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관원상제 때 현금 대신 주식으로 부조하자 이런 식의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그 당시 사람들한테 뭐 어떻게 받아들여졌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주식시장이 성장을 해서 2025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현재 코스피 지수가 4,000 돌파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박스피라고 해서 어쨌든 3,000은 못 넘을 것이다 이런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한다 박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3,000을 확 넘어서 4,000 가더니 4,000도 확 넘어서 어제 4,100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냐. 또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빠른 시간 내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 잘 아세요? 하세요?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저도 네. 잘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네, 몰라요. 아유,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요즘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한 장도 안 갖고 있는데 막 저도요. 4천 올라가니까 아이고 배 아파. 사천이 올라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몰라요. 죄송해요. 네. 그래갖고 그래서 좀 알아야 되는데. 거의 기적이다. 네, 그래요. 이렇게 볼 수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피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데 쭉 올라가는데 한국 주식은 올라가다 떨어지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국장 탈출 막 뭐 서학개미 되자 이러면서 미국 시장으로 가자고 할 타이밍이 요번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러자마자 갑자기 이제 박스피 아닌데 이러면서 4천 간 겁니다. 기적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튼 기적이라는데 거기서 피해 갔다라는 게. 네, 저는 피해가 기적입니다. 아무튼 우리 다 피해간 걸로. 네. 네, 그 기적을. 네, 알겠습니다. 1956년 일상의 풍경들이 더 희망적으로 다가오는 것은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삶의 터전, 그 상흔을 딛고 다시 삶을 읽어가는 사람들의 그 회복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대중가요에도 바로 그 시절 그 사람들의 애환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가수 황정자의 또 다른 히트곡이죠. 바로 처녀 뱃사공. 아까 우리 가을 씨가 아주 멋들어지게 잠깐 불러줬는데요. 처녀 뱃사공은요.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한 오빠를 대신해 노를 졌던 처녀 뱃사공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노래를 작사한 분이 윤북일 선생님이신데요. 유명한 분. 엄청 유명하시죠. 그래서 한국 전쟁이 휴전을 맺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1953년 어느 날 악극단장이었던 윤북일 씨가 유랑극단을 이끌고 경남 순회 공연 중 악양 나루터를 건너게 됐대요. 근데 특이하게도 뱃사공이 처녀 2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더니 외아들인 오빠가 군에 입대해서 참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소식이 끊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서 당시 뭐 23, 18 이렇게 어린 두 자매가 노를 저었다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을 듣고 그 사연을 담아서 노랫말을 지은 것이 윤북일 선생이고 이 노래에 곡을 붙인 한복남 선생의 손을 거쳐서 처녀 뱃사공이라는 노래가 탄생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맞는지 윤북일 선생님 아드님이신 윤한계 선생님께 또 네. 연락을 드려서 여쭤봤더니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한번 처녀 뱃사공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먼저 최숙자 양의 노래 처녀 뱃사공. 장 교수님이 알려진 이 노랫말의 사연을 듣고 노랫말을 보니까 뭔가 한편의 인간극장 같은 느낌으로 정서가 딱 하고 진하게 와닿습니다. 네, 아마 그것이 노랫말이 가진 힘일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작사가 윤북일 선생은 성악과 작곡을 전공한 일본 유학파이세요. 그리고 국내 원맨쇼의 창시자, 또한 인형을 이용한 복화술을 한 코미디언으로 유명하거든요. 무엇보다 가수 윤한기, 윤복희 선생님의 아버님이시기도 하시죠. 네. 그래서 보면은 윤북일, 윤한기, 윤복희 그리고 윤북일 씨의 아내 고양선 무용가로 굉장히 유명하셨던 네. 본명이 성경자 자자 성경자거든요. 이분도 잊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가요사에 큰 획을 그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엄청난 가족인데 근데 아까 한복남이란 이름도 등장했는데 그 작곡가 한복남 선생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저는 이분이 빈대떡 신사를 불렀던 가수로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네. 예, 빈대떡 신사, 엽전 열단양 가수로 남긴 히트곡도 있고요. 네. 또 김정의 앵두나무 처녀, 박재란의 님, 또 손인호의 한마는 대동강 이런 굵직한 히트곡들을 작곡하신 분이 바로 한복남 선생이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윤북일, 한복남 뛰어난 이 콤비가 만든 노래가 처녀 뱃사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렸을 때 낙동강 강바람 이렇게 불렀던 거는 바로
금가은 버전이 맞아요. 70년대 금가은 버전으로 나와서 굉장히 크게 또 히트를 했었고 저희 세대한테는 그 노래, 그 버전이 또 익숙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처녀 뱃사공은 지금까지도 젊은 가수들이 많이 또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원곡에서 저는 더 큰 매력을 느끼고 또 그 울림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신민요의 앨범을 작업하면서요. 황정자 선생님의 노래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부르시는 한 소절만 들어도 그 시대의 그 공기와 감정이 전해지는 것 같아요. 특별히 감정을 절제해서 표현하는 한국적인 미학이 제겐 특히 와닿았습니다.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예. 한국적인 미학까지 우리 가을 씨가 느꼈어요. 네. 네, 황정자 선생님은 해방 후 신민요의 부활을 일으키신 분이고 히트곡이 많은 것에 비해서 가수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굉장히 큰 아쉬움이 있어요. 맞아요. 반성합니다. 네. 그래서 가을 씨의 그 아쉬움에 우리도 이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황정자 선생은요, 정말 뛰어난 신민요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삼다도 소식, 오동동 타령, 처녀 뱃사공, 봄바람, 인바람, 노래가락 차차차 이렇게 우리가 한두 소절을 들으면 금방 따라서 부를 수 있는 히트곡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황정자 선생이 닦아놓은 그 신민요의 흐름은 1960년대 신민요의 성황을 이끌었고요. 김세레나 김부자 등의 신민요 가수들도 이렇게 정상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네, 그런데 가수로서의 성공과는 달리 황정자 선생님의 개인사는 또 많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황정자의 그 음악 인생은요, 8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유랑극단 한 무대 막강 가수로 시작을 8 했습니다. 살이요? 네, 우와. 그래서 악보를 암기해서 무대에 섰고요. 천재 가수로 불릴 만큼 뛰어난 음악성도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탄탄하게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혼 생활의 실패, 또 큰 좌절, 그런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을 몸소 겪어야 했고요. 이후로 무대에서 볼 수 없었는데요. 불과 42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그녀의 부고를 알리는 신문 기사에도요. 왕년의 인기 가수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봤을 때 굉장히 먹먹한 그런 마음이 저도 들더라고요. 와, 신민요라는 장르의 특성상 한 30년은 더 현역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분인데 그럼요. 맞습니다. 40대 초반에 이렇게 되셨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름이 그렇게 요즘 기준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노래는 전 국민이 다 알아도 가수는 잘 몰랐던 신민요 가수가 바로 황정자 씨였다, 황정자 선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분의 좋은 노래들 또 그 시절의 이야기들 이런 걸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로운 기록으로 남길 수 있어서 오늘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젊은 세대들의 신민요 사랑 정말 새삼 고맙습니다. 네. 퀸, 이 팀의 꿈, 어떠한 음악 활동을 목표로 삼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국악의 대중화, 또 한국 음악의 세계화를 중심에 두고 항상 사명감을 가지고 음악을 하고 있고요. 전통 형식을 넘어서 이 감성적인 스토리로 이 시대에 맞게 또 노래를 하고 싶고 열정과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무대로 관객들한테 또 보여드리고 싶어요. 아, 네. 제가 사실 20년 전에 신민요 연구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이 전통에만 머물러 있으면 박물관의 박제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전통을 새롭게 변형하고 실험하고 시도를 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 숨쉬는 문화가 돼요. 그래서 국악에서 신민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그걸 직접 실현하고 있는 분을 만나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고 뿌듯합니다. 그래서 네, 한국 전쟁 직후에 이렇게 신민요가 부활을 했었고요. 1950년대의 신민요를 이 젊은 소리꾼과 함께 마주할 수 있어서 더없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전쟁 직후의 상흔 그리고 이어지는 복구와 재건의 역사 그러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온 그 시절의 대한민국에도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이 프로그램에 나오신 게 가을 씨한테는 어떤 시간이셨는지 네. 그것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물론 짧게나마지만 또 황정자 선생님의 노래들 또 짧게 불러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고요. 네. 또 앞으로 저도 또 다양한 우리 신민요의 음악을 좀 찾아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늘 두 분과 함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도 즐거웠습니다. 네. 네. 오늘 귀한 시간 함께 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혹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의 정서와 가락을 담았던 노래, 전쟁 직후 피폐한 국민들의 애환을 담아서 다시 부활한 한국적 서정의 노래 신민요. 결코 과거에 머물지 않았고요. 늘 현재와 함께 호흡해온 대중가요의 힘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흘러간 노래가 아닌 흘러온 노래, 시대가 사랑한 음악엔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한 가요로 보는 근현대사 시절연가, 다음 주에도 그 시절 노래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